자, 보건교사는 최근 두통으로 자주 보건실을 내원하는 김땡땡 학생과 상담을 한 후 보건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주호소, 머리가 자주 아파요 라고 하면서 이때 상담하고 이틀 뒤에 상담하고 처치 내용 그리고 주의사항 이렇게 보건일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래요. 처음부터 우리는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규발의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서 김땡땡 학생이 성취해야 할 특징적인 발달 가업 3가지를 쓰래요. 그리고 밑줄 친 기억의 작성 방법을 설명하래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판단해 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규발의 가족생활 주기 단계에 대해서 발달 과업 쓰래요. 규발의 발달 주기에 따른 발달 과업 A급이죠.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이 발달 과업을 나누려면 발달 단계를 미리 알아야지 나눌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발달 과업의 단계를 나눌 수 있는가? 그것도 사례를 보고 얘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발달 단계를 어떻게 나누는가? 그 기준을 안 다음에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연결시켜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작성 방법. 지금 사정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가정간호에서 가족의 사정 도구 무조건 A급. 가족간호의 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정 도구에 대해서 좀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 특징을 가진 사정 도구가 무엇인지를 일단 판단해내야 되죠. 역시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내는 거. 판단해냈다면 이 사정 도구의 특징 아셔야 되죠. 작성 방법 아셔야 되죠. 장점, 단점까지 아실 수 있다면 무조건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김땡땡 학생과의 상담, 담임교사의 상담 보이고요. 상황 보이고요. 사정도구 보이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사정의 기본 원칙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건교사잖아요. 학생과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학생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내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데 학생은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방문도 할 수 있죠. 보건교사의 직무 생각하세요? 그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보건교사의 직무에 가정 방문도 있어요. 그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가족을 사정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해. 근데 그 가족 사정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 그럼 이 원칙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가족 사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대상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원보다는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족의 다양함, 변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꼭 엄마, 아빠 다 있어야 되고 꼭 이러한 기능을 다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정상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얼마나 사회가 급변하고 있어요. 가족의 기능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지금도 변화하는 과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정상가족? 그런 편견 갖지 말라고요. 단지 그 상황에서의 그 가족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가족이 함께 사정에서부터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참여, 간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진단을 내리고 중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간호학 개선, 기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하위체계인 가정에서도 기본이고요. 가족의 하위체계인 개인을 간호할 때도 당연한 거예요.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점도 사정합니다. 가족을 사정하는 이유는 그들의 요구,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문제 사정해야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사정해 봄으로 인해서 이 강점을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강점 같이 사정하는 거예요. 가구원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가구원 전체, 친척, 이웃, 의료기관, 통반장 등 지역 자원 및 기존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한 사람한테 물어서 치우치지 말고, 정보에 대해서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생각 얼마든지 편견화돼서 개입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만들지 말고 질적 자료 수집해 여러 단계로, 여러 방면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가족 정보 중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정보가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정보나 단면적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판단한다. 대부분의 가족 사정 자료는 질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같이 가는 문제죠. 자, 수집된 자료 중에 의미 있는 자료를 선택해서 기록한다. 수집된 자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사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정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이 의미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문제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사정된 자료 자체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원인도 아니다. 사정 자료는 진단이 아니다. 자, 듀발의 가족생활주기 8단계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듀발의 가족생활주기 8단계는 핵가족을 중심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자, 핵가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결혼, 첫 자녀의 나이, 취약을 가족생활주기의 기준으로 삼아 8단계로 제시합니다. 자,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것은 첫 자녀를 중심으로 단계가 나눠지고 있어. 이거 하나. 그리고 핵가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은 확대 가족에 대입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핵가족을 중심으로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신혼기예요. 자, 신혼기,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첫 자녀가 출생하기 전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남, 여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가족을 이루려고 해요. 남으로 살다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적응해야죠. 부부관계 수립해야죠. 앞으로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 언제 낳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획해야죠. 성적 양립성, 독립성과 의존성을 좋아한다. 따로 또 같이 이런 관계가 잘 만들어져야 한다. 친척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내가 지금은 남이었어. 근데 결혼하니까 갑자기 내가 가족이 됐네? 그 가족에 대한 관계 수립, 자녀 출생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죠. 이거랑 연관됩니다. 자, 양육기. 아이를 낳습니다. 첫 자녀의 출생부터 30개월. 첫 자녀의 나이가 기준이 되고요.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부모가 됐다고요. 부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각 가족 구성원의 갈등이 되는 역할을 조정하고 산하 제한, 임신,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서 배우자 간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학년 정기입니다. 누가? 첫 자녀가 30개월부터 6세까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의 사회화 교육과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안정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경쟁, 불균형된 자녀와의 관계에 대처한다. 지금 첫 자녀가 학년 정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첫째란 말이에요. 둘째, 동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첫째 입장에서 동생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이 생겼을 때 첫째의 그런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퇴행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첫째가 학년 전기예요. 얘가 지금 유치원 다니는 시기거든요. 유치원 다닐 때 뭘 사회화시킬 것 같아요?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세요. 파란불에는 건너세요. 어른 보면 인사하세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회화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첫 자녀가 6세에서 13세 학년기로 들어왔어요. 첫 자녀들을, 자녀들을 사회화시킵니다.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전승하고 학업 성취, 학령기라면서요. 학령기에 에릭슨은 근면성을 성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랑 맞물려 가죠. 부부관계 유지하는 거 당연, 가족 내 규칙, 규범을 확립하는 거. 자, 보세요.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전승하고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을 확립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줘요? 사회화시켜줘요. 학년 전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전체적인 사회화를 시켰다면 학년기로 넘어오면 우리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들어갑니다. 자, 청소년기예요. 첫 자녀가 13에서 19세. 사춘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안정된 결혼관계 유지하는 거 당연, 10대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춰주고 성 문제 대처해주고 직업의 안정화 당연히 필요하고 자녀의 독립성 증가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맞춰주고 세대 간의 충돌 대처하고 자녀의 출가에 대처해야겠다. 다 이해되죠? 이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는 진숙입니다. 첫 자녀가 결혼해서 막내가 결혼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집을 떠나가는 단계, 이제 부부만 남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재조정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가니까 부모의 역할보다는 부부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온 거죠. 부부 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온 거예요. 재조정하자. 그러면서 늙어가는 부모를 지지하고 자녀 출가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적응을 갖고 이제 나의 삶도 중요해지죠. 새로운 흥미의 개발과 참여가 들어갑니다. 자, 중년기 가족.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자, 아직 내가 은퇴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있죠. 출가한 자녀 관계와 자녀 가족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관계를 재확립하고 노년기, 이제 은퇴에서 사망까지예요. 경제적으로 축소되는 시기죠. 은퇴를 했으니까.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야겠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겠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감소에 대처해야겠다. 배우자가 상실, 권위의 이양, 의존과 독립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고 빨리빨리 외울 수 있고 기억해내기도 빨리빨리 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7세 여자 김땡땡 학생이 머리가 자주 아프대요. 5월 20일 날 상담했더니 머리가 자주 아파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병리적인 소견이 없었답니다. 그럼 얘는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담임교사 상담했더니 결석이 잦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모든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5월 22일 날 다시 상담을 했더니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13세 남동생, 한 달 전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빠, 엄마, 김땡땡 학생, 13세 남동생, 이렇게 4식구가 있는 거죠. 핵가족이죠. 우리가 듀발의 단계 생각해 봅시다. 듀발의 단계는 핵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첫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첫 자녀의 결혼 상태 나눌 거예요. 첫 자녀들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고요. 근데 지금 얘가 몇 살? 17살. 무슨 시기? 청소년 시기. 이때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너 지금 얘의 가족관계를 보고 발달 단계 나눌 수 있었니?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이렇게 할 발달 과업을 알고 있니? 그걸 물은 거예요. 일단 청소년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냈어요. 자, 김땡땡 학생의 두통을 가족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서 가족 건강 사정 도구를 이용해 김땡땡 학생의 가족을 사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사정했냐면
김땡땡 학생을 중심으로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과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사정도구를 이용했대요. 이 사정도구가 뭔지 아세요? 사정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가계도부터 시작해서 외부 체계도도 있고 사회지지도도 있고 연도별로 쭉 적어놓는 연대기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했거든. 얘 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를 중심으로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사정도구 사용했거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어요. 뭔지 판단해 내실 수 있겠어요? 이거 사회지지도죠. 자, 사정도구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지지도만 봐요. 자, 가족 중에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관계, 친척관계, 친구와 직장 동료관계, 이웃관계, 그 외 지역사회 관계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포인트 어디에 있어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중심에 둔다는 겁니다. 취약가족 구성원의 가족 하위체계뿐만 아니라 가족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친구, 이웃, 지역사회까지 보잖아요. 외부 체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 중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원안에 얼마나 많은 선이 연결되었는지를 평가해서 지지자원의 실태와 개발 가능하거나 간호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지체계도 파악 가능해요. 이런 특징, 이런 장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작성 방법. 가장 안쪽 원에는 선정된 가족 구성원, 누구? 가장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넣을 거예요. 두 번째 원은요. 동거하고 있는 가족. 세 번째, 가족인데 동거하고 있지 않고 친척들 얘기할 거예요. 그 밖에 이웃, 직장 동료 들어옵니다. 친구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쪽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을 그을 거예요. 어떤 선? 지지하는 선. 얘랑은 A와 얘는 지지가 한 개야. 친구랑은 세 개로 연결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지 정도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아, 얘가 굉장히 친밀하구나. 얘 그러면 얘 친척이죠. 자, 얘랑 긴밀해. 얘가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 지역사회 자원이랑 얘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네. 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연결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회 지지도라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잘못된 내용, 규발의 단계,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잘못되어 있어 보이는 거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냥 사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아래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가족 사정 시 주의사항. 가구원보다 가구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대상이 지금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족의 다양함, 변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우리 이 얘기도 했습니다. 문제보다는 강점을 더 중시해서 사정한다. 대부분의 가족 사정 자료들은 질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자. 얘도 맞단 말이에요. 얘는요. 왠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강점 잘 사정해야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사정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정을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얘를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점도 사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죠. 자,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규발의 가족생활 주기. 얘 지금 청소년기 가족이잖아요. 청소년기 가족의 발달 가업. 안정된 결혼관계 유지하면서 10대의 자유와 책임 균형을 맞추면서 성문제에 대처하고 수입 안정화시키고 자녀들의 독립성 증가에 따른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맞추고 세대 간의 충돌을 대처하고 자녀의 출가에 대처하면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봐요. 세 가지만 쓰라고 얘기를 한 거는 세 가지 중요한 거 꼭 들어가야 될 거 얘기에 이거거든요. 그럼 얘 꼭 들어가야 돼요. 얘 꼭 들어가야 되죠. 얘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돼요. 이 적절하게 문장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3가지로 적어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가 사회 지지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면 5번째 원까지 무엇이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지 정도를 선을 이용해서 표시한다. 여기까지 모두 다 써주셔야 됩니다. 모두 다 써주셔야 돼요. 사회 지지도의 작성 방법이었어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급성 심근경색증과 관련된 교육자료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합병증을 예방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작성 방법부터 먼저 보면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 밑줄 친 니은의 명칭을 쓰고 의의를 설명할 것, 밑줄 친 디귿의 명칭을 쓰고 심전도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온다. 그림이 나온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셔야 될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ST 상승 MI, ST가 상승하는 심전도상에서 ST가 상승하는 심근경색, BST 상승, 심전도상에서 ST가 상승하지 않는 심근경색으로 구별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래요. 그리고 심근효소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봤더니 얘 효소 뭐야? 얘 효소 뭐야? 얘는 문제 쉽게 나왔습니다. 왜? 다 제시해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얘가 뭘 의미하는데? 이걸 물었어요. 심부정맥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심부정맥이다. 환자의 40에서 50%는 초기 부정맥으로 사망하는데 가장 흔한 부정맥은 디귿이야. 얘 명칭 쓰고 심전도의 특징을 설명하래요.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전형적인 심전도의 변화. 심근 허혈이 되면 T파가 역전되고요. 심근이 손상되게 되면 ST 분절이 상승합니다. 심근이 손상하면 ST 분절이 상승한다. 심근경색이 되면 이상 Q파가 형성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심근효소 검사 A급 찾고 갑니다. 심근세포막이 손상되고 심근세포 내 효소들이 방출된다. 심근에 손상이 있다. 심근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심근 안에 있는 효소들이 나타난다. 그럼 이 효소들을 보고 나서 심근이 손상됐는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CK, 심근과 골격근에 모두 존재한다. 심근에도 있고 골격근에도 있어. 그럼 심근이 손상돼도 CK 나오지만 골격근이 손상돼서 CK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CK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심근의 손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심근 손상 외에 골격근의 손상으로도 증가될 수 있다. CK, MB입니다. 자, 얘는 심근에만 존재하는 동종효소다. 그럼 의의가 클 것 같아요. 왜? 골격근이 손상됐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근이 손상되어야지만 나오니까. 그러므로 심근경색의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된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 후 3시간에서 12시간을 상승해서 24시간의 정점을 찍고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정상화된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옌주 아셔야 돼요. 자, 마이오글로빈 심근과 골격근에서 발견된다. 특이성은 없다. 그런데 가장 의의가 높은 것은 심근경색 이후에 가장 먼저 상승한다.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 이 마이오글로빈이에요. 1시간에서 2시간 이후 나타나서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증상이 막 보여. 심근경색의 증상이 보여. 검사를 했는데 얘가 딱 나왔어. 다른 건 안 나왔는데 얘가 나왔어. 그럼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조기 진단 할 수 있습니다. 6시간 후에 최고에 달하고 급격히 감소했다가 24시간 내에 혈액 속에서 정상치로 회복된다. 하루만 지나면 정상이에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포인트 잡습니다. 자, LDH, 심근, 간, 골격근에 존재합니다. 간까지 들어가네요. CKMB에 비해 늦게
늦게 상승하므로 CKMB가 정상으로 된 후 환자가 입원한 다음에 진단에 도움이 된다. 얘는 후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 가장 마지막까지 얘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나와 있어. 그런데 얘가 심근경색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그러면 진단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트로포닌, 심근에만 존재하는 특수 단백 효소입니다. 의의가 크죠? 얘가 나온다? 아, 그럼 지금 심근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 TI 있습니다. 트로포닌 T는 심전도의 변화와 CK의 변화가 없어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온다는 것은 심근경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단의 가치가 높습니다. 트로포닌 I, 심근 손상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발견돼서 4시간에서 24시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1에서 3주간 지속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자, 봅시다. 진단.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어.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12유도 ECG에서 ST 분절의 상승 여부에 따라 ST가 상승하는 심근경색, ST가 상승하지 않는 심근경색으로 구별한다. 왜? 왜요? 완전한 관상동맥 폐색과 관련된 광범위한 심근경색 환자는 완전하게 관상동맥이 폐색되면 ST 분절은 상승하게 돼.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완전히 폐색이 됐어. ST 분절 상승합니다. 그런데 혈전 형성과 같이 혈전이 형성된다는 것은 서서히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형성되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일어난다면 협착 정도가 심한 관상동맥이라도 천천히 일어난다면 얘가 완전히 막아버렸다 할지라도 축부순환이 형성되므로 다른 길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심장의 심근에 산소 에너지는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혔지만 측부순환이 형성돼서 ST는 상승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BST 상승 MI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심근효소 검사 얘를 볼게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늦게 나타나서 가장 늦게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LDH라고요. 얘 의스라고 했거든요. CKMB에 비해 늦게 상승하기 때문에 CKMB가 정상화된 후에도 환자가 입원한 뒤 진단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후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합병증 예방, 심부정맥, 가장 흔히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나타나 가장 흔한 부정맥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흔한 부정맥은 심실성 조기 수축이에요. 심전도 특징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심실성 조기 수축은 심전도 상에서의 특징 QRS군 앞에 피파 나타나지 않고 심실이 조기에 수축하는 거잖아요. 피파가 나타나기도 전에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기 수축이에요. QRS군은 폭이 넓고 모양이 변형되고 곧이어 짧은 휴지기를 갖는다. 부정맥에 따른 심전도의 특징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7번이에요. 다음은 박교사와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작성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의 작용시간, 최대효과, 지속시간에 대해서 설명할 것. 밑줄 친 니은에 대한 설명, 밑줄 친 디귿에 대한 명칭과 기전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휴물린 N 나왔거든요. 얘 지금 인슐린 제제죠. 인슐린 제제의 작용시간, 효과, 최대 효과 이거 물었습니다. 언제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봐주셔야겠어요. 자, 인슐린 제제는 초속효형, 속효형, 중간형, 장시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말로그, 대표적인 거 휴말로그, 휴물린 R, N, 란투스 대표적이죠. 각각이 초속효형인지 속효형인지 중간형인지 장시간형인지를 일단 판단을 하시고 작용시간, 최대효과, 지속시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왜요? 이미 기출됐거든요. 이런 유형으로 기출됐거든요. 기출된 바는 앞으로 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휴말로그 초속효형 작용시간 15분, 최대 효과 60에서 90분, 지속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자, 속효형 휴뮬린 R 30분에서 1시간,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서 6시간. 중간형 휴뮬린 N 2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10시간, 10시간에서 16시간입니다. 란투스 장시간형으로 한두 시간 작용시간, 최대 효과, 특별하게 최대 효과 없고 24시간 지속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겠다? 안 기억해도 되겠다. 무조건 기억해야겠다. 자, 혼합력까지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요 내용이라는 거. 자, 저혈당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혈당증, 인슐린 반응이 언제 나타나?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자, 인슐린 반응이 언제 나타나기 쉬워? 환자의 반응, 투여한 인슐린의 종류, 인슐린 주사기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인슐린을 아침에 투여한 경우 속효형 인슐린은 점심 전에, 중간형 인슐린은 저녁 시간 2시간 전에, 장시간 인슐린은 새벽 2시에서 아침 식전 사이에서 저혈당 반응이 올 수 있다. 작용 시간 보면 되죠. 자, NPH나 란때 인슐린은 저녁 시간 전에 주사하게 되면 대사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당이 가장 낮은 새벽 2시경에 저혈당증을 초래할 수 있다. 작용 시간, 효과 시간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혈당 증상, 신경계 증상과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나눌 수 있어. 우리 얘기했어요. 내과적 중재, 이거 얘기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보건교사로 일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일형 당뇨병 굉장히 많아요. 일형 당뇨병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와가지고 인슐린 맞고 그렇게 가는 아이들, 그리고 교직원 중에서도 당뇨병 많죠.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과적인 중재, 저혈당이 왔어. 의식이 있는 경우, 무의식인 경우 나눠서 봅니다. 자, 의식이 있는 경우 빨리 흡수되는 당질을 투여합니다. 소다수, 시럽, 꿀, 오렌지 주스, 저지방 우유. 자, 15분에서 30분 뒤에 혈당을 다시 측정하고 혈당이 100 이상이 안 되면 반복해서 다시 먹어요. 증상 완화 후 빵 한 조각, 크래커 같은 당질 음식을 추가 투여합니다. 빨리 흡수되는 당질 음료를 2에서 3회 투여한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급히 의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자, 무의식인 경우, 의식이 있을 때는 먹이면 돼요. 근데 무의식인 경우 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흡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0%의 포도당 50ml를 정맥 주사한다. 1mg의 글루카곤을 피하 또는 근육 주사한다. 의식이 돌아오면 오렌지 주스를 주고 좀 더 장시간 작용할 수 있는 당질과 단백질을 준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간호할 수 있는가. 자, 인슐린 요법의 합병증, 우리 소목이 얘기했습니다. 소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혈당이 됐다가 갑작스럽게 고혈당이 되는 겁니다. 왜요? 저혈당이 된 것에 대한 반동 현상이었어요. 따라서 저혈당이 문제였기 때문에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인슐린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먹고 자거나. 새벽 현상은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뭐 때문이에요? 1형 당뇨병 대상자에게서 뭐가 나와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얘는 인슐린이 많았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단지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새벽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니까 뭐 얘를 관리해주면 돼. 어떻게? 인슐린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요거 인슐린 용량을 증가시켜서 이 시기에 작용할 수 있는 인슐린을 줘서 얘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소목이 새벽 현상입니다. 자, 평소 당뇨병으로 인슐린 제제 휴뮬린 N을 치료 중입니다. 중간형 인슐린으로 작용시간 2시간에서 4시간, 최대 효과 4시간에서 10시간, 지속시간 10시간에서 16시간이다. 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달리기 한 후 보건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창백하고 땀을 비 오듯 흘리고 계시네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약간 어지러워요. 알겠어요. 그 전에 혈당을 먼저 측정해 봐야겠어요. 지금 검사 결과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이에요.
왜 저혈당이 나타나는 거죠? 자, 저혈당이 나타나는 요인은 과량의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적은 양의 음식이나 과다한 운동을 한 경우, 오심구토로 인한 영양과 수분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음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음주했어요. 알코올 분해해야 되잖아요. 알코올 분해할 때 당이 필요해요. 당을 이용해서 분해합니다. 따라서 당이 많이 소모됐으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에다가 학교 축제 준비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새벽 3시쯤 깼는데 이불이 젖을 만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혹시나 해서 당을 체크해보니 저혈당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혈당을 체크하니 이번에는 고혈당이더라고요. 저혈당이었다가 고혈당이 됐어요. 이거 뭐라고요? 소목이라고요. 그때 명칭과 기전. 자, 소목입니다. 과다한 인슐린 투여 후 혈당이 저하되고 이에 대한 급성 저혈당에 대한 반응으로서 반동 형성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카테콜라민, 코티졸, 성장 호르몬, 당을 만들어내는 아이들. 얘들이 막 나와서 반동적인 반응으로 고혈당 그리고 케톤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